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인 박정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집을 잃을 뻔했거든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그런 날이었죠.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김치 담글 배추며 무며 겨울 준비를 위한 것들로 가득했죠. 나이가 들수록 계절 준비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은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15층 건물 중 8층에 살고 있어요. 평수는 크지 않아요. 24평 정도 되는 소박한 집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들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선이 문틈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보통 등기우편은 중요한 서류가 올 때 오잖아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 온갖 광고 전단이 다 등기로 오니까 말이에요. 보험 광고나 부동산 투자 권유, 카드 신청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봉투가 좀 두꺼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나서 봉투를 천천히 뜯어봤어요. 혹시 급한 내용일까 봐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경매 개시결정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경매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숨쉬기도 어려웠고요. 이게 뭐지?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나?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저는 평생 빚 한 푼 없이 살아왔거든요. 26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습니다. 그때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어요. 남편이 성실하게 모은 돈과 제가 결혼 전에 모은 적금으로 말이죠. 30년 동안 매달 적금을 넣고 푼푼히 모은 돈으로 집을 지켜왔습니다. 빚이라는 건 정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구청 공무원이었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을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오직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돈을 넣고 가계부도 꼼꼼히 썼어요. 그런 남편이 5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이 집 하나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청소 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 집이 제게는 전부였거든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아들을 키운 곳이니까요. 봉투 안에는 온갖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근저당 설정인 하나저축은행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밑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김성호. 김성호는 제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올해 42살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도 둘 있는 가장이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호가 그럴 리 없다고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인데 엄마 집을 몰래 담보로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나쁜 짓을 할 아이가 아니거든요. 성호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 들었죠.
대학교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어요. 결혼도 좋은 사람과 했고요. 며느리도 참 착해요. 예의도 바르고 시어머니인 저를 잘 챙겨주죠. 손자도 둘이나 있고요. 그런 아들이 엄마를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었고 근저당 설정 금액도 1억 5천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설정 일자도 최근이었습니다. 2025년 6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불과 몇 달 전 일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한 달 전쯤 아들이 집에 찾아왔던 일 말이에요. 그날 아들이 이상하게 다급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자꾸 시계를 보더라고요. 엄마, 동사무소에 서류 하나만 같이 가줘요. 건강보험 관련된 거예요. 급해서 오늘 꼭 처리해야 해요. 그때는 의심 없이 따라갔어요. 아들이 부탁하는 일인데 뭐 어렵겠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에 도장도 찍고 왔죠. 직원이 뭔가 설명해줬는데 잘 안 들렸어요. 아들이 옆에서 네 하면서 계속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류가 바로 이 대출 서류였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그날 아들이 유난히 서두르더라고요. 보통은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는데 그날은 일을 끝내자마자 바로 나가버렸어요.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바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수상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아들이 그럴 리가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걸까? 요즘 그런 사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날 저녁 8시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게 전화 주시고. 이게 뭐야? 경매 개시 결정서라는 게 왔는데 엄마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야. 전화 너머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놀란 척하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거요? 엄마, 그냥 잠깐 담보로 잡은 거예요. 금방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왜 여기 채무자로 적혀 있냐고. 엄마, 그거 그냥 사업 때문에 잠시 빌린 거예요. 진짜 곧 해결할게요. 엄마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성호야,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1억 5천만 원이 적은 돈이야. 엄마, 지금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내일 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짧은 대화가 제 평생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진짜 괜찮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 전화를 끊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정말 제 허락도 없이 집을 담보로 썼을까요? 그것도 1억 5천만 원씩이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아들의 말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아들을 믿고 싶지만 제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 집은 제게 전부예요. 남편과의 추억도 있고 아들을 키운 곳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의 마지막 안식처거든요. 이 집마저 잃으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막막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구청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사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 잠들었을 뿐이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하룻밤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았고요. 아침 8시가 되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은 9시에 문을 여니까 좀 일찍 나간 거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걸까?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구청에 도착해서 민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처럼 일찍 온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아마 저처럼 급한 일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시계를 자꾸 보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랐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되어 문이 열렸어요. 저는 제일 먼저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이 주소 등기부 등본 좀 뗄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려서 주소를 적은 종이를 내밀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접수를 해주셨죠.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그 서류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박정수님, 등기부 등본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2025.06 14 설정 금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김성호 소유자 박정순.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정말이었구나. 제 아들이 정말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구나.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손에 힘이 빠져서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요. 옆에 있던 직원분이 걱정해 주셨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구청을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 인감도장 말이에요. 대출을 받으려면 인감도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제 도장은 어디서 구했을까요? 집에서 항상 금고에 넣어두는데 말이에요. 혹시 아들이 몰래 가져간 걸까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 옷장 안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어봤어요. 다행히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때 다시 한 달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동사무소에 간 그날 말이에요. 혹시 그때 제 도장을 찍은 서류가 이 대출 서류였을까요? 아들이 건강보험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점심도 못 먹고 하나저축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행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수님, 여기 공증 서류에 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대출 서류에 서명하셨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다고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뭔가를 찾아보더니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세요. 6월 14일에 오셔서 김성호 고객의 보증인으로 서명하셨습니다.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셨고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은행에 온 적이 없는데요. 혹시 대리인을 보내신 건 아닌가요? 여기 위임장도 있는데요. 위임장을 보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따라 쓴 것 같았어요. 이 글씨체는 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 같은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저희도 내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정말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제 서명을 흉내낸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엄마야. 은행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엄마, 그런데 왜 가세요? 제가 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처리한다고? 내 이름으로 위임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확인했어. 6월 14일에 내가 보증인으로 서명했다는데 그날 나는 병원에 있었단다.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급해서 그랬어요. 엄마 허락 받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허락 받을 시간이 없어서 내 이름을 도용했다는 거야. 도용이 아니라 어차피 가족인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된다는 거냐?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나는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심해? 내 집을 담보로 1억 5천을 빌려놓고 내가 심하다고?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정말 금방 갚을게요. 사업이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몰래 했어?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제 평생의 보금자리인 집을 담보로 말이에요. 저녁 때가 되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며느리는 이 일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성호는 집에 있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즘 늦게 들어와요. 그래? 혹시 성호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니? 글쎄요. 별 말은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가족들에게까지 숨기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그 달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믿고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경매 날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정말로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정말 제 집을 잃게 되는 건가요? 새벽 2시쯤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말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문제를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들을 믿고 싶지만 이미 한 번 속은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은 잘 모르니까 전화번호부를 뒤져가며 찾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찾는다던데 저는 아직 그런 게 어려워서요. 한참을 찾아서 몇 군데 번호를 적어뒀어요. 9시가 되자마자 첫 번째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앤파트너스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서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셨나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직원분이 심각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시간 있으시면 오세요. 김법무사님이 상담해 드릴게요. 드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오후에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이었는데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워 보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어요. 김법무사님은 50대 초반의 인자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서부터 등기부 등본, 은행에서 확인한 내용까지 모든 걸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김법무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아드님이 어머님 모르게 서명을 했다면 형사고발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고발해야 하나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생길 수 있고요. 김법무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이 제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분명한 범죄 행위라는 거였죠. 그리고 경매를 막으려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경매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그날 어머님의 알리바이 필적 감정, CCTV 화면 등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걸 어떻게 구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6월 14일 그날 어머님이 어디 계셨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집에 돌아와서 그날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6월 14일 아들이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그날 말이에요. 수첩을 뒤져보니 그날은 정형외과에 갔던 날이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병원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찍은 엑스레이 사진도 있었고요. 접수증도 보관해뒀더라고요. 평소에 병원 서류는 다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제가 은행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김법무사님과 함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6월 14일에 박정수님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네요. 대리 발급이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누가 대리로 발급받았나요? 김성호님이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발급받으셨어요. 오전 11시 30분경이었습니다. 가슴이 섬뜩했어요. 정말 아들이 제 이름으로 모든 걸 처리했구나. 그것도 제가 병원에 있는 시간을 노려서 말이에요. 아들이 제 스케줄을 알고 있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때 CCTV는 없나요? 김법무사님이 물어봤어요. 한 달 전 기록이니까 아직 있을 거예요. 열람 신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CCTV 열람 신청을 하고 며칠 후에 다시 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6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아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제 위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병원에서 무릎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위임장에 제 서명도 명백히 위조였어요. 평소 제 글씨체와 전혀 달랐거든요. 아들이 서툴게 따라 쓴 티가 확연히 났죠.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법무사님이 말했어요. 이걸로 가처분 신청하고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리로는 고발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언제까지 돈을 갚을 수 있겠니? 엄마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해결할게요. 너는 내 인감증명서를 언제 발급받았니?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CCTV에 다 나와 있더라. 6월 14일 오전 11시 30분에 내가 주민센터에서 내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지? 엄마. 그때 나는 병원에 있었어. 내가 위임장을 써준 적도 없고. 죄송해요. 정말 급해서 그랬어요. 급해서 내 이름을 위조했다는 거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너한테 마지막이 몇 번째냐?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으라는 거야. 아들이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거든요. 성호야, 엄마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겠다. 내일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엄마, 그러시면 저 감옥 갑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엄마를 속이고 내 집을 담보로 잡은 건 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집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며느리도 함께 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성호가 이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까지 속인 거구나. 엄마,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법적 조치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성호야,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 알아요.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엄마를 속였다는 거야.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사업이 망했어요. 사채까지 썼는데 그것도 막혔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제야 진실이 나왔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사채까지 쓴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변명일 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내 집을 담보로 잡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엄마 집인데 우리 가족 거잖아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된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집은 내 것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거라고. 그럼 엄마는 저보다 집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처지야. 너부터 엄마보다 돈이 더 소중했잖아.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후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며느리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따라 나갔죠. 그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김법무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말이에요. 경찰관이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어요. 아드님을 직접 고발하시는 건가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가족 간의 일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됐거든요. 고발장을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일주일 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경매를 일시 정지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김법무사님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어머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증거가 명확하거든요. 정말요? 그럼 경매가 중단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였어요. 적어도 당장 집을 잃을 위기는 넘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일이 옳은 걸까? 아들을 고발한 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그 달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 집은 제 손으로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들을 고발한 게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어요. 김법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매가 일시 정지됐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당장 집을 잃을 위기는 넘겼으니까요. 그럼 이제 안전한 건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최종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일단 시간은 벌었어요. 시간을 벌었다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중해 보였죠.
갑자기 왜 그래?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정말 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더라고요. 엄마 집을 몰래 담보로 잡고 거짓말까지 하고. 지금 깨달았어.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갚겠어요. 무슨 돈으로? 집사람 친정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차도 팔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성호야, 그런데 돈 문제만이 아니야. 엄마를 속인 게 더 큰 문제라고. 그것도 알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안 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먼저 상의 드릴게요. 며칠 후 정말로 아들이 은행에 찾아왔어요. 김법무사님과 저도 함께 갔죠. 아들이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도움을 주신 거였어요. 이제 근저당이 해제됩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드디어 제 집이 안전해졌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 네, 엄마. 그리고 고발 건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근저당이 해제됐으니 취하할 수 있을 거야. 김법무사님이 고발 취하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복구됐으니 더 이상 처벌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집도 안전하게 지켰고 아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됐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들이 훨씬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어느 날 며느리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성호가 너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이런 고생을 하시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만 잘하면 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성호가 무슨 일 하는지 제가 꼼꼼히 챙겨볼게요. 손자들도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인사했어요. 아이들은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힘들어 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 미안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죠? 큰 손자가 말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야, 우리 준수. 할머니는 괜찮아. 그래도 엄마한테 혼내달라고 할게요. 아이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말씀하셨죠. 정순이네,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 같은 노인들 집 담보로 사기당하는 일이 많더라고. 맞아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어? 법무사님 도움을 받아서 가처분 신청하고 고발도 했어요. 우리도 그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아야겠네. 그런데 가족이 저지른 일은 더 조심해야 해요. 믿고 있다가 당하거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처럼 당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경로당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더니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정순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제일 잘 알겠네. 한번 준비해봐. 그래서 저는 노인 재산 지킴이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김법무사님께도 도움을 요청했죠. 좋은 일이네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강의를 해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모임에는 동네 어르신 20분이 오셨어요. 김법무사님이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인감관리법, 사문서 위조 대처 요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떤 서류인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르겠으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고요. 저도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저는 아들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당한 거죠. 가족이라도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모임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정순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우리 며느리가 최근에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꼭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심하는 게 낫거든요. 모임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도 많이 편해졌죠. 한 달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경로당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들었어요. 다른 어르신들 도와드리신다면서요? 응, 나 같은 일 당하는 분들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엄마가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성호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엄마.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작은 회사지만 취직도 했고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엄마 용돈 드릴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요. 괜찮다. 엄마는 할 일도 있고 건강하니까.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끼친 피해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아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을 잃을까 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제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있는 금고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젠 누구한테도 함부로 도장 찍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더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노인 재산 지킴이 모임이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하셨죠.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죠.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지나고 나니 저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인 재산 지킴이 모임이 벌써 5번째를 맞았어요. 처음엔 20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40분 넘게 참석하세요.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동네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경로당에서 모임을 했어요. 김법 무사님이 오셔서 상속 관련 강의를 해주셨죠.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유언장 작성법도 알아두시고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질문하셨어요. 법무사님, 우리 아들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하자고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미리 알아보시고요. 저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저는 아직 집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 이름으로 두려고요. 정순 씨 말씀이 맞아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모임이 끝나고 몇 분이 따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정순 씨, 우리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이 모임 덕분에 미리 알고 피했죠. 다행이네요. 이런 일은 한 번 당하면 정말 힘드니까요. 정순 씨가 용기 내서 경험을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와 있었어요. 요즘 자주 찾아와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말이에요. 엄마, 집에 오셨어요? 응, 모임하고 왔어. 너는 언제 왔니? 조금 전에 왔어요. 수진이가 반찬 좀 만들어 놨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치찜이랑 미역국 끓여뒀어요. 고마워. 그런데 너희 집 일은 어떻게 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드실 거 만드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요즘 아들 가족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오고 안부도 더 많이 물어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다행이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덕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저를 바로잡아 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예전에 그 착했던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죠.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속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성호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서 성호가 변한 거야. 손자들도 할머니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아빠가 이제 착해졌어요. 큰 손자 준수가 말하니 모두가 웃었어요. 그래? 우리 준수가 보기에도 그래? 네, 예전에는 화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며칠 후 김법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노인 재산 보호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님이 시작하신 모임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요. 시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머님께서 강사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제가 강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처럼 직접 겪으신 분의 말씀이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결국 참여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야죠. 첫 번째 정식 교육이 열렸어요. 시청 강당에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오셨더라고요. 처음엔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입니다. 여러분께 제 경험을 나누러 왔어요.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렸어요. 경매 개시 결정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부터 아들을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말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은 따로 가져야 해요. 어르신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교육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정순 씨, 저도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세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시청에서 강의하셨다면서요? 응, 했어.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다니. 아들의 눈에 자랑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성호야, 가족은 서로를 속이는 관계가 아니야.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지. 네,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 집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제 삶이 더 의미 있어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커튼을 걷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됐다. 집도 지키고 마음도 지켰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엔 그 사진이 낯설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다시 따뜻해 보였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동네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제 경험담을 들으려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침실로 들어가서 옷장 속 금고를 봤어요. 인감 도장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지. 누구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고 중요한 일은 꼭 확인하세요. 사랑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은 별개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한 번의 신중한 선택이 평생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집도 지켰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찾았거든요.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삶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